안녕하세요. 이번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마 응시인원들도 꽤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문제 푸시면서 체감 난이도가 좀 많이 높게 느껴졌을 겁니다.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중요 부분에서 나오긴 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내다 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법을 전공해서 몇 년 동안 이제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기초적인 것들은 한 3, 4월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공부를 안 하시다 보니까 조금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기본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 내게 되면 기억에서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시험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많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됐다. 그래서 결국 출제자들이 민법의 난이도를 조금 올리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인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올해 나왔던 시험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문항수는 얘네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민법 총칙, 물권법, 그다음에 계약법, 민사특별법. 그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그다음에 물권법에서 14문제, 계약법에서 10문제,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그 기준은 맞춰졌습니다. 이제 문제가 어떤 영향으로 이제 나왔냐 그 얘기인데 역시 우리 민법은 판례죠.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하는 문제들이 40문제 중에 35문제가 나왔으니 작년하고 이제 똑같이 나왔네요. 역시 법 공부하실 때는 판례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 문제가 있죠. 가불병에서 그 문제는 이제 8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자, 이거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게 나온 편이죠. 그래서 조금 물론 나온 사례들이 약간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우리 민법에서는 일단 시간적으로 많이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례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약 반 정도로 이제 줄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형 문제, 박스형 문제, 박스 쳐고 거기서 이제 골라보라는 문제들이 있죠. 한 10문제 나와서 작년 비교해서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객관식 시험은 법의 객관식 시험은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제 이런 걸 골랐네라는 얘기인데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면 좀 어렵게 느껴지죠. 이게 올해는 14문제가 나와서 작년 비해서는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 어떤 출제 경향은 뭐 작년과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은데 왜 조금 어렵게 좀 느껴졌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중요시하지 않은 부분들 또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문제를 내다 보니까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서 많이 좀 사라진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푸시면 아시겠지만은 합격 점수인 한 65에서 70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32회 하고 같이 한번 정답 중심으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자, 41번 들어갑시다.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요거 이제 단독행위 올해 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죠. 드렸는데 제가 재단법인 설립행위 요건 말씀을 좀 못 드렸네요. 조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단독행위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좀 하시면서 들어가셨으면 구별을 좀 하셨을 텐데 그냥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이 포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었을 거예요. 자, 5번입니다. 42번. 자, 갑은 자기 소유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다. 이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병은 갑을 대리해서 엑스토지를 매도했다. 이해가 난 설명을 옳은 것은 사례형 문제인데 대리 문제죠. 자, 그러면 복대리를 선임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복대리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은 자기 엑스토지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줬고요. 임의대리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이 자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은 갑을 대리해서 이제 엑스토지를 매도했다. 옳은 것 골라라고 그랬으니까 1번 병은 자 복대리인의 개념이죠. 갑 본인의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틀렸죠? 자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갑의 대리인이다 이렇게만 나와야죠. 틀렸습니다. 2번 엑스토지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이 판례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던 그런 판례인데요. 아주 한 거의 10여 년 만에 이제 또 다시 나온 문제인데 지금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데 이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죠. 예외적으로 그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특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복대리인 선임하게 되는데 이 본인의 승낙에 대한 겁니다. 이 본인 승낙은 자, 요 행위가 대리에서 요 대리인이 처리하는 일이 꼭 대리인만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꼭 을이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면 이 본인의 승낙은 묵시적으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우리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옳은 얘기가 돼요. 조금 많이 중요시하지 않았던 그런 판례였죠. 자, 하지만 일단 1번은 정확하게 틀렸으니까요. 우리는 서브란 게 아니라 5개 중에서 골라보란 얘기니까. 자, 그러면 2번은 빨리 제끼고 넘어갔었어야 돼요. 잘 몰랐으면.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서 병을 선임한 경우 갑에 대해서 선임 감독 책임. 자, 우리 이건 많이 했죠.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4번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엑스토지 매매 계약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에 자, 갑은 본인이죠. 그럼 본인 사망했으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고요. 그럼 당연히 그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하게 되니까 자, 병의 대리권도 소멸해야 되겠죠. 틀린 얘기가 되고 5번 만일 대리권 소멸된 을이 병을 선임했다면 엑스토지 매매에 대해서 민법 제 129조에 의한 표현들이 자, 어쨌든 복대리에서 표현들이 나오면 다 적용된다, 성립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여지가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번 또 시험에 또 특징이 조문을 명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조문이 그렇게 명시되지 않고 그냥 129조에 의한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올해는 이 조문이 꽤 많이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복대리에서도 이제 대리권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니까 결국은 1번, 3번, 4번, 5번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고 틀렸다는 걸 알게 되면 2번을 가서 찍으셔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객관식 골라내시는 거니까. 자, 번이 정답입니다. 43번 들어가 보죠. 행위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해서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행위능력자라는 걸 잡고 대리권 없이 그랬으니까 무권대리라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 지급했다. 을은 그 계약금을 유용비로 탕진했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결국 이건 전제 조건이 머릿속에 무권대리라는 걸 먼저 잡아놓고 들어가셨어야 돼요. 무권대리, 유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대리. 자, 그러면 1번 매수인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을의 무권대리를 모른 병은 자 병이 상대방이죠. 자,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얘기고요. 자, 2번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했다면 자 병이 철회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요. 자,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했어요.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됐죠. 그럼 병은 갑을 상대로 줬던 계약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요게 이제 만일에 유권대리였다면 이제 철이란 얘기가 없이 이제 병이 계약을 해지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줬던 계약금은 대리인한테 줬지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본인에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인데 자, 요건 유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대리죠. 그럼 기본적으로 무권대리는 본인이 할 일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추인하기 전까지는. 특히나 병이 철회를 해버렸으니까 이미 이 대리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되니 갑은 책임질 일이 없죠. 그래서 갑을 상대로 그 계약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일은 없습니다. 또 갑한테 준 것도 아니고 문제를 보게 되면 을이 받아서 유용비로 다 써버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가 되죠. 자, 4번, 5번 큰 문제였고요. 44번 들어갑니다. 자, 의사 표시 불일치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민법 총칙의 아주 핵심은 의사 표시와 대리인데, 대리는 뭐 한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나왔는데, 의사 표시 문제에서는 제가 한 2문제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한 문제가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정답으로 통정의 표시는 계속 3년 연속 나와서 조금 제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이 통정의 표시에서 마지막에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백선을 좀 보셨으면 좀 괜찮은 데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만 가지고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찍어서 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백선 가지고 하셨던 분들은 백선에 다 지문들이, 왜냐하면 맨 마지막으로 백선의 교재가 전반적으로 나올 만한 지문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백선으로 좀 정리하셨으면 요거 뭐 얘기가 됐었죠. 통정의 표시 사례 문제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상관제인에 대한 것은 아주 독특한 판례라서 이것은 좀 주의해서 보시라고 그랬는데, 자, 파상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은 돼요. 그러면 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요 보호가 되냐 안 되냐 그 문제인데, 선악을 판단할 때는 파상관제인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파산 채권자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부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파산 채권자 전부가 악이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은 그냥 선의로 취급을 해버리죠. 자,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가 돼요. 자, 2번은 뭐 쉬운 얘기죠. 비진입 표시에 대한 얘기고, 자,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으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되는 거고요. 자,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고 그랬는데, 착오도 상대방하고 통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하고는 같습니다. 다만 통정 허위 표시하고 구별이 되는 거죠. 연기 물어봤고요. 기초 개념. 자, 4번 통정의 표시 무효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이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이쪽에서 증명 나오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겠죠. 선의는 추정이 되니까 제3자가 스스로 선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고, 무효를 주장해서 가지고 오려는 사람이 제3자가 악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고 자, 5번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 계약 적법하게 해제했다. 취소할 수 있죠. 자, 이거 많이 해봤습니다. 다 틀렸죠. 1번이 되겠네요. 자, 45번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것도 백선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쉬운 얘기인데,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단속 규정 고르라는 얘기죠. 자, 1번 아주 대표적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는 규정. 자, 요거 단속 규정이 되겠고요. 자, 니은번도 이제 우리가 백선에서 다뤄봤던 얘기죠. 공인중개사법상,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이런 거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이거 역시 단속 규정으로 위반했다 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교해서 디귿의 공인중개사법상 기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해서 금품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자, 이건 효력 규정이 되죠. 이거 위반해서 그럼 초과 수수료 약정을 했다 그러면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게 되죠. 그래서 효력 규정이 아닌 것 기억하고 니은. 자, 니은 어딨나요? 4번 있죠. 자, 46번 부동산 이중매매. 자, 요건 뭐 백선에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죠. 틀린 것 그랬네요. 자, 1번이 되겠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절대적 무효니까, 자, 이 재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그 재매입 순위로부터 그 부동산 매수에 등기한 선의 제3자,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고요. 그 얘기를 다시 표현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3가지 표현 방식까지 제가 다 정리해 드렸어요. 제3자는 두 번째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걸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1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갑니다. 47번 법률행위 취소에 대한 거죠. 자, 무효, 취소 각각 한 문제 정도씩 예상이 됐죠. 틀린 것 그랬으니까, 자, 2번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자, 항상 무효하고 취소는 추인 쪽을 좀 주의해서 보시라고 그랬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서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랬어요. 자, 이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취소권이 있냐 없냐 또는 취소할 의사가 있냐 없냐 상관없이 법에서 정해진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게 이제 추인할 수 있은 후에 그 법정 추인에 해당되면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되고, 또 이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법정 추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정 승인이 되기 위해서 꼭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는 것은 아니게 되니까 원이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48번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표현들이 또 예상 다 많이 했고요. 또 잘 대비해서 가셨으리라고 보시고, 자,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했다고 상대방한테 통보한 경우, 자, 표현들인데 대리권 수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표현대리 중에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되겠고요. 자, 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거래를 그 통보받은 상대방하고 직접 했어야 돼요. 즉,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자기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대리권을 줬다라고 이 사람한테 표시를 한 거죠. 표시 통지를 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그 통지를 받고 을이 실제로는 대리권 주지 않았는데, 자, 이 사람이 대리권 표시했다라고 통지해 줬으니까 을이 갑의 대리인 줄 알고 직접 거래를 했을 때, 요때 이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는데, 자, 요 뒤를 보니까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이외의자와 본인을 대리해서 행위를 한 때 그랬으니까, 자, 통보는 병이 받았는데 이 타인,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권 수여했다는 이 타인이 엉뚱한 정이라는 사람하고 자,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다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가 적용되지는 않죠. 이거는 조금 깊이 들어간 얘기지만, 자, 그 다음에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 이건 뭐 쉬운 얘기죠. 과시상계 법률을 유치 적용해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표현대리는 직접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많이 연습해 보셨고요. 자, 3번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자, 이렇게 조문을 이제 올해 이제 써놓은 게 특징인데, 126조가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예요. 이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있기만 하면 어떤 대리권이냐 상관없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표현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도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틀렸고. 자, 4번 보니까 대리행위가 강요법규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특히 적용되지 않는 거, 성립되지 않는 거 4가지, 기본 대리권이 아예 없거나 사실행위,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대리행위가 뭐가 보이면, 무효자 보이면 적용되지 않는다로 나가라고 그랬죠. 무효인데 적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1번은 몰랐다 하더라도 정답이 딱 보였기 때문에 4번은 찍으셔야 됐다는 얘기. 할 게 아니라 5번은 뭐 우리 많이 했던 주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4번이 옳은 얘기입니다. 예, 다 푸시고 나서 보시게 되면 정말 내가 왜 저걸 찍었지 하는 것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뭐 실제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긴장도 되고 또 한꺼번에 학개론하고 같이 풀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49번 조건기한 들어가 봅시다. 자, 틀린 것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초적인 걸 낸 거예요. 자, 3번인데 이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부터, 자, 이제 강조는 효력이 어느 때부터 발생하냐면 성취됐을 때부터 이제 효력은 발생돼요. 근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라 조건 기한의 개념을, 기초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법률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다는 것은 그 법률행위 성립이냐 성립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이죠. 효력이 발생되느냐 효력이 소멸되느냐, 효력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고, 해제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성취됐을 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성립에 관한 게 아니라 효력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조건 또는 기한을 기초 개념 설명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3, 4월 정도까지 이제 설명해 드리고 알았다고 치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하면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까먹고 이런 걸 놓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신 분들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정답이 없는 이런 부분으로 느껴질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자, 50번 무효에 관한 거죠. 아, 옳은 것은 그랬네요. 무효인 법률행위 추이는 그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오케이, 여기 1번이 옳은 얘기가 되죠. 자, 추인 또 나왔죠. 해서 무효 취소는 기본적으로 추인 쪽을 보시면 돼요. 어쨌든 추이는 취소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당연히 무효는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줘야 되고, 또 모두 다 알면서 해줘야 되는 거죠. 1번이 옳은 얘기가 돼요. 자, 3번은 안날부터 몇 년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일부가 무효면 원적으로 전부가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이 유효가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게 이제 우리 법조문 137조에 다만 그 얘기인데, 다만 그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했으라고 인정될 경우에, 자,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면 그렇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했으라고 인정될 경우 그랬으니까 당사자의 그 가정적 의사를 판단 고려 대상으로 되고 있죠. 일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사실은 갖춰줘야 됩니다. 이 법률행위가 이제 일체성을 갖춰야 되고, 그러면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가분성을 가져야 돼요. 가분. 무효 부분과 유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하려는 이 당사자 의사가 바로 가정적 의사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고려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뭐 묵시적 하면 다 될 수 있고요. 자, 5번 강행법규 위반 무효는 아까 보셨던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할 수가 없는 거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가볼까요? 이제 물권법 들어갑니다. 자,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이제 가장 기초적인 물권 법정조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것도 우리 백선에서 사용 소유권 등을 대세적으로 영구적으로 포기하기로 한 소유권, 그럴 수는 없죠. 물권 법정조에 의해서 소유권은 사용 소유 처분 권한을 다 가져야 되니까 권능을 되겠고. 자, 52번 들어갑니다. 물권적 청구권. 자, 3년 연속 나와서 제가 마지막에는 강조를 많이 안 해드렸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말씀드렸죠. 자,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올해 나왔던 물권적 청구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자, 옳은 것 그랬는데, 일단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물건의 실현을 시키기 위해, 물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 이 물권적 청구권은 이 물건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기본으로 잡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도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기본 잡고 들어가시게 되면, 자, 1번은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에 그냥 방해 배제할 수 있냐 그랬는데, 전 소유자니까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죠. 없다 그러시면 되고, 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꼭 고의과실로 방해나 침해를 했을 이유는 없죠. 그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런 얘기고, 사유가 있어야 된다. 역시 틀렸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에 있어서 방해의 개념은, 방해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현재 침해로서 유지되고 있는 것들, 자, 그것들이 이제 방해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방해 제거의 내용은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거지, 현재 침해되고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지, 방해 결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는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뭐 모른다 하더라도. 자, 4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랬네요. 그러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하고 항상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되니까 소유권과 분리해서 별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자, 5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그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하면 그랬어요. 자, 이번 기초 개념만 잡으면 되죠. 그럼 소유권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5번이 되겠죠. 물권적 청구권이 지금 4년 연속 나오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나와서 5번을 좀 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자, 53번 등기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신 것은 그랬네요. 자, 등기청권도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채권적 청권하고 물권적 청권 중에서 그런 거 구별은 좀 해보셨죠. 자, 격번 또 기초 개념 물어본 거예요. 등기청권이란 뭐냐 그 얘기인데, 등기청구라는 거니까 우리 등기법상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죠. 공동신청주의라는 것은 양당사자 협조에 의해서 등기소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럴 때 한쪽이 등기를 협조를 안 하면 등기가 안 되니까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등기에 협력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한테 매매 계약을 했으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청구하는 거니까 이건 사법상 권리지 공법상 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건 지금 이 뒤쪽은 등기 신청권을 설명한 겁니다. 등기 신청권하고 등기 청권은 개념이 다르죠. 등기 신청권은 그 등기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기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등기소인 국가기관이 하는 거니까 그건 공법상 권리가 되는 거예요. 됐네요. 한번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권, 자, 아직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권이니까 이건 채권적 청권이 되는 거죠. 자, 채권적 청권으로서 소멸시효 대상은 되지만, 자,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니까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자, 네모 옳은 예가 되겠네요. 자, 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 자, 역시 시효 완성자가 등기청권 취득했는데 이거 역시 채권적 청권이 되죠. 자,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채권적 청권하고 좀 다른 게, 여기는 매수인이니까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라 해서 계약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서 서로 그 이행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있는데, 자, 취득시효 완성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은 서로 계약상의 채권자 채무자가 계약상 신뢰관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왼수죠.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이건 채권적 청권이지만 양도를 할 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니은번 같은 경우는 채무자의 동의 승낙을 받아야 되지만 여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양도하고 통지만 해주면 돼요. 네,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오늘 틀립니다. 옳은 것은 니은 하나 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54번 문제는 청권 보존을 위한 가하 등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이건 등기법 문제예요. 등기법 문제. 법의 문제라기보다도 물론 살짝 가등기 쪽이 약간 좀 그래서 제가 백선에 가등기에 대한 기초적인 몇 가지 뭐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물론 지문으로 나온 것들도 있고 했죠. 하지만 정답으로 들어간 것은 굉장히 깊이 들어간 얘기인데, 자, 틀린 것 그랬는데요. 3번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배부동산에, 자, 의리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했어요. 자, 그 이후에 이 의리라는 자가 요 가등기에 의해서 여기다가 본등기했으면 괜찮은데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본등기를 경료받았다는 거죠. 자, 별도로 뭐 증여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매매를 했다든지 의리 다시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랬을 때 요 의리 다시 갑에 대해서 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입니다. 자, 요 같은 요 판례는 기본 구조는 혼동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가등기라는 것은 말을 그대로 청권 보존이니까 저는 채권적 청권이죠. 채권적 청권이 채권과 관련된 건데, 자, 요 사람은 이제 소유권이 좀 본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소유권 물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혼동이라는 것은 같은 권리끼리 기본적으로 물권과 물권, 채권과 채권이 한 사람한테 속했을 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라는 채권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자, 이걸 갖게 되니까 혼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지죠. 이미 본등기가 돼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등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본등기할 실익이 없다라고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 제3자명의 중간 처분 등기가 있냐 없냐, 그 문제죠. 자, 요
가등기에 의하지 않은 별도의 원인으로 본등기 하기 전에 그냥 가등기만 한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가지고 병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 예를 들어서 1구에 자 그럼 이 병의 저당권 등기가 가등기 후에 들어온 등기죠. 그럼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요 병의 저당권 등기는 가등기와 본등기의 중간 처분의 등기가 돼서 등기관이 이걸 직권말소하게끔 돼 있죠. 저희 이제 2차 과목에 등기법 배우신 분들은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가등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들어와 있는데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했다. 자 그러면 정상으로 봐서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저당권 등기보다 후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 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인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는 이게 없었다면 다시 가등기에서 본등기할 의미가 없어지지만 자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취득한 건 똑같은데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하게 되면 저당권 등기가 말소돼서 깔끔하게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데 가등기 해놓고 저당권하고 난 다음에 별도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저당권 등기가 그대로 인수가 돼서 소유권 취득하게 되니까 굉장히 불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중간 처분 등기가 있다면 이걸 직권말소하기 위해서 다시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더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3자 명의 중간 처분 등기가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있어요. 3번이 되죠. 어렵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좀 아는 거 5개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한 3개 있을 거예요. 그거 제끼고 날 픽신이 강림하셔서 하나 찍으셨으면 됩니다. 그것까지 다 공부하시고 하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저것도 공부할 걸 저것도 공부할 걸 그렇겠지만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강의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강의해드리고 싶지만 뭐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간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민법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제 절대평가다 보니 조금 70점 정도만 맞추셔도 조금 합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 중심으로 이제 설명해드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자 55번 문제는 뭐 잘 아시는 공유 문제고요. 공유는 우리 연습 많이 해봤으니까 X토지가 있는데 갑을병이 2분의 1 그다음에 4분의 1 지분으로 비교를 하고 있네요. 자 누구든 과반수 지분권자는 아니죠. 이러고 이제 옳은 것 그랬어요. 을이 엑스토지에 대한 지분 포기했어요. 을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지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들한테 을이 가졌던 지분이 귀속이 되는데 균등한 비율로가 틀렸죠. 갑은 지분 2분의 1, 병은 4분의 1이니까 지분 비율별로 귀속이 된다. 지분 비율로 틀렸고 자 2번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경우 갑은 단독으로 엑스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 그랬는데 자 임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관랭이라고 그랬고 관랭이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갑은 지금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지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갑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3번 갑을은 그랬으니까 갑과 을의 지분을 이제 합치면 과반수면 되죠. 또 관리의 방법을 갑과 을이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엑스토지에다가 건물 신축하는 것이 이게 관리는 아니니까 이럴 순 없죠. 자 3번 갑을병이 엑스토지 관리에 관한 특약을 했고요. 이거 많이 강조해드렸죠. 백선에도 나와 있고 3개 관리에 관한 특약 그러면 기본적으로 특별승계인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이거 맞죠. 다만 그 특약의 내용이 그 지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세 번째로 이 관리에 관한 특약을 나중에 변경한다. 역시 관리니까 지분의 과반수로 변경하면 된다. 외우시고 하셨죠? 4번이 자 옳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5번은 병이 갑을과 협의 없이 엑스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점유. 자, 점유 나오면 누가 점유하는지를 빨리 찾고 이게 적법이냐 불법이냐 해서 자, 외우신 대로 결론 뽑으라고 그랬는데 병이 그랬으니까 병은 자, 공유자 중 한 사람인데 소수지분권자죠. 아, 그럼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사람하고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 하더라도 을은 자, 을도 다른 소수지분권자죠. 그리고 많이 보셨죠.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 인도 청구할 수는 없지요. 방해 배제 청구는 가능하지만 예.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돼요. 자, 56번 갈까요? 소유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이건 상린관계에 대한 얘기들, 뭐 소유권 같은 얘기들이니까 자, 역시 상린관계 주의 토지 통행권 잘 정리하신 분들은 금방 답이 나오죠. 4번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돼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면 통행권 그대로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되겠어요. 자, 57번 부동산 점유 취득이죠. 점유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또 점유취득 시효 뭐 우리 많이 연습하고 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는 그 완벽하게 하느라고 좀 깊게까지 공부하셨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요. 자,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려면 자주 점유해야 되는데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자주 점유로 추정을 받죠. 그럼 추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서 입증하지 않는 한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해야죠. 흔히 틀린 얘기. 58번 점유권. 자, 이것도 틀린 것 그랬으니까 자, 5번을 보시면 이것도 많이 했죠, 연습. 자,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악의 점유자로 되는데 언제요? 해소 확정시가 아니라 소재기시. 5번이 되겠어요. 다른 건 다 보셨던 지문들이고. 자, 59번 들어갑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자, 지상권도 뭐 한 문제 정도 나와서 잘 정리하고 가시라고 그랬고. 자, 담보 나왔으니 담보지상권이네요. 자, 그러면 채권하고 연결했으니까 채권 변제로 소멸되면 그 지상권도 소멸이 되겠네요. 그래서 몇 번 골라내면 안 돼요. 맞았으니까. 틀린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니은번 지상권자 치료지급 연체가 자 2년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자, 이 얘기 나오면 양수인이 소멸 청구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2년 이상이 되져야 된다. 기본의 기본이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 니은번 틀린 예가 되겠네. 자, 이것도 역시 뭐 올해 나온 판례에서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했을 때 그전에는 지료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랬으니 틀린 것은 니은번 하나가 되겠네요. 자, 2번이 되겠죠. 60번 지역권도 한 문제.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만 15, 70점 정도는 자 2번이죠. 일필지 일부. 승역지는 일필지 일부 가능하죠. 요역지는 이제 일필지로 안 되는데 일필 토지 일부에 그랬으니까 승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있죠. 다만 일필지 토지 일부를 위한 그러면 그게 요역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 방식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61번 전세권 들어갑니다. 요것도 이제 한 문제 나온다고 해서 정리하시라고 뭐 정리한 부분에서 나왔죠. 틀린 것 그랬는데 자, 5번 보시면 건물 일부의 전세권. 그러면 우리 건물 일부의 전세권 그럼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전부 경매 청구는 안 된다고 그랬고 다른 사람이 경매 들어와서 전부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있다. 그럼 뒤를 보니까 경매 나왔고 전부 그러면 안 된다고 나왔는데 있다 그러면 자, 5번. 자, 62번 문제.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 제가 일괄 경매 청구는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와서 제3취득자 그다음에 물상대의 조심해서 보시라고 하셨고 두 문제가 나왔죠. 제3취득자하고 이제 물상대의 뒤쪽에서 보시면 자, 제3취득자라는 것은 그 저당 부동산 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그러지, 기억본처럼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케이. 옳은 얘기네요. 기억본 골라내셔야 되겠고, 이 제3취득자가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 경락인이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선순위 저당권, 채권 변제에서 소멸 청구 들어갈 수 있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경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경락해 가면 나가긴 나가야죠. 나가면서 그 사이에 저 부동산에 들인 비용을 그 경매 대가로부터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자, 그 니은번이 그 얘기인데, 제3취득자는 이제 제3자 전제를 깔고 지출한 비용을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고요. 그 니은번은 틀린 얘기가 되겠고. 자, 디귿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경매 들어갔을 때 매수인 될 수 있죠. 기억하고 디귿 옳은 거 골라내시면 돼요. 리을번이 또 하나 있네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제3취득자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은 제3취득자라고 말씀드렸죠. 경매 신청 후에 뭐 상관이 없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그래서 리을번까지 기억, 티귿, 리을 4번이 되겠네요. 63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틀린 것은 그랬죠. 자, 3번 보시게 되면 3번이 아니라 이제 4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물상대위에 대한 얘기인데, 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그 변형물인 금전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죠. 제3자가 압류를 한 경우라도 저당권자는 땡큐 하고 물상대위권 행사에서 먼저 받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4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죠. 다른 거 크게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뭐 기초적인 얘기들이고요. 자, 64번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채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니까 반드시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유치권이 성립되는 피담보 채권은 모든 채권이 아니라 그 목적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 그 목적물 물건으로부터 나온 채권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비용상환 채권이라든지 뭐 공사대금 채권이라든지 뭐 수리비 채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라고 그랬고, 그거보다 안 되는 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전, 보, 매 외우시고 가셨으면 권리금 나왔으니 안 되고, 보증금 나왔으니 안 되고, 이것은 권보매 매 안 나왔으니까 이놈 되겠고, 어차피 세 개 중에 골라야 되니까. 자, 가축이 지금 가축 때문에 손해배상이 발생됐다는 가축이, 그 가축 때문에, 가축도 일종의 이제 우리 민법에서 아직은 물건으로 보니까 가축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가축을 유치해 가지고 가축 주인한테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손해배상 해줄 때까지. 제가 이제 그것은 많이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제 기본서 할 때 뭐 공원 같은데 산책하는데 저 앞에서 강아지가 와서 다리를 확 물었을 때 그런 거 얘기했었죠. 이제 강아지 딱 잡아놓으면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면서 강아지 주인한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거 3번이 되겠네요. 자, 65번 동시행관계. 이것도 다 얘기했던 거고, 또 동시행관계 있냐 없냐 단순하게 물어봤어요. 있는 걸 모두 고른 걸 그랬으니까 우리가 외우지 않은 것 고르라는 얘기고요. 외운 거 그러면 6가지 있었죠. 한참 해볼까요? 별개계약에 의해서,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나오죠. 그다음에 돈 갚는 거하고 담보권 맞서는 돈을 먼저 갚아야 된다 해서, 자, 변제 보고, 이거하고 똑같은 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오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르는 임차권 등기 맞서 보증금을 줘야 이거 풀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여야 돼요? 경매무효 어쩌고 저쩌고 그랬고,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 협력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매매 대금. 아직 매매 대금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요게 인정되지 않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 세 개 중에 요런 게 있는지 빨리 찾아보란 얘기예요. 자, 보면 디귿이 있죠. 토지거래허가 신청자의 협력할 의무 보였으니까 얘는 공신관계 아니니까 디귿 골라내시면 안 되죠. 그러면 기억번은 이건 사실 읽으면 기억번하고 니은 너무 쉽게 나왔죠. 매매계약 했으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에 관계되는 거고. 자, 니은번도 임대차 정리했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의무 괜히 동시에 관계 있는 거예요. 기억, 니은 다 봐야 돼. 그래요. 쉬운 것은 굉장히 쉽게 나오고 조금 어려운 것은 어렵게 나오는데 이제 그 쉽고 어렵고는 저희들이 보는 눈하고 또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보는 눈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공부하셨으면 대신 또 학기는 이번에 조금 좀 쉬었죠. 이제 다. 자, 제3자는 계약 역시 뭐 강조해 드렸고 틀린 것 그랬는데 1번이 되겠죠. 제3자의 권리는 무조건 제3자랑 계약을 했다고 해서 성립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채무자, 낙약자죠. 낙약자에 대해서 다 받겠다 하면 자,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 성립 시가 아니라 그때죠. 그때부터 발생이 되는 거죠. 소급하는 게 아닙니다. 1번이 틀린 예가 돼요. 67번 합의 해제 또 나왔네요. 해제 파트는 매년 나온다고 해서 잘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자, 합의 해제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일단 합의에 의해서 해제한 거니까 우리가 채무 불이행으로 하는 해제하고 좀 다른 거. 자, 채무 불이행은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수 있지만 합의 해제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해제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받은 게 있다 하더라도 자, 일반적인 법정 해제 같은 경우는 원상회복에 해서 받은 거 금전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만 합의 해제는 서로 합의가 되는 거니까 받은 것을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는지 그것 당사자가 합의하면 되고요. 돌려준다 하더라도 금전에 이자 가산할 필요 없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해제긴 해제니까 일반적인 보통 해제하고 똑같이 계약 시에 소급에서 소멸되니 항상 소급표 나오면 제3자 보호는 해줘야 된다. 그 정도 일단 갖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골라라고 했으니까 4번이죠. 손해배상 얘기 나오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약법 총론 들어가셨고 68번 청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제 계약법 총론제 총론 파트에 이제 계약 성립 청약과 승낙에 대한 얘기죠. 옳은 것 골라라고 그랬으니까 자, 청약은 불특정 다순에 대해서 다수가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틀렸고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해서 효력 발생했는데 처리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상호 교차됐다. 교차 청약이죠. 발송이 아니라 도달된 때고요. 자, 문제는 4번, 5번인데 청약이냐 청약의 유인이냐 그 문제죠.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한테 청약을 하게끔 말 그대로 유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이 되려면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청약의 유인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유인하는 거니까 흐릿하게 이렇게 하나 딱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했어요. 흐릿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냐 없냐 그 얘기야. 광고는 기본적으로 특히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확정적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청약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 되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5번을 보시게 되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교섭 당사자가 뭘 제출하고 있냐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자, 견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슬쩍 상대방한테 보이는 거지 이렇게 계약을 해주세요 이게 아니죠. 그럼 견적서 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그걸 보고 이제 괜찮으면 청약이 들어오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오겠고 그렇겠죠. 그게 청약의 유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사실 4번, 5번 청약의 유인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1, 2, 3번은 정확하게 틀렸고요. 4번하고 5번 비교해가지고 청약이냐 청약의 유인이냐 되겠고. 자, 69번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역시 아마 19회 때 나오고 그리고서 이제 한참 만에 이제 10몇 년 만에 이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것은 많이 강의는 해드리지 않는데 아마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또 기본서에서도 이제 간단히 설명을 했죠. 현대 세계에서는 1대1로 계약을 하는 것보다도 대량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장 입장에서는 뭐 보험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계약하는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계약서 작성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업자 측에서 일정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을 약관식으로 작성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약관에 대한 건데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보통 거래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런 문제들은 물론 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니까 뭐 하나 찍는다 생각하셔도 되는데, 자, 찍더라도 한번 읽어보니까 제가 우리 판사들은 제3자 입장에서 판결 내줘야 되니까 주로 쓰는 말이 객관적, 일반적 이런 얘기를 많이 쓴다고 얘기하지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들으신 분들은 보통 거래 약관을 해석하는데 구체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왔어. 주관적 나오면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찍더라도 아예 5번 하나 찍고 나와야 되겠다, 어차피 틀릴 거,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으면 괜찮을 텐데 이 문제를 푸시면서 그 정도까지 그런 생각이 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판례라는 것은 판사들이 판결문에 쓰는 자기들의 용어기 때문에 이 판사들의 용어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저 사람들 판사들은 이런 단어들을 잘 쓰는 거구나 하면은 문장 속에서 그걸 좀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죠. 요거는 보통 거래 약관 하는데,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는데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각각의 사람마다 그 약관을 달리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약관을 작성할 이유가 없죠. 이것은 통일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 자, 거래 당사자 누구한테든 통일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70번 수량지정 매매 담보 책임, 이거 준비하고 가셨죠? 일부가 멸실됐대요. 악의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2번 악의 매수인 뭐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자, 71번 이 문제도 이제 환매 문제인데 조금 어렵게 내긴 했어요. 갑은 자기 소유 엑스토지를 3억 원에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이 자기 엑스토지를 을한테 3억에 팔면서요,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한 것이에요. 환매 특약 하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틀린 것 그랬는데요. 다른 건 큰 문제가 없겠고, 4번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게 29회 때인가요? 나왔던 질문이야. 물론 30회 때 나왔겠네요. 정답은 아니었지만 이 환매특약 등기를 했을 때 이제 환매특약 등기의 효력을 얘기하는 건데, 갑이 을한테 3억에 팔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가 들어오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환매특약 등기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배는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환매특약부 매매에 의해서 이전가 되면서 환매특약 등기가 이제 밑에 부기 등기로 들어오는데, 환매특약 등기가 환매권자 갑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일단은 을이 소유권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갑이 이 특약에서 정해진 기간 내 판매권 행사에서 다시 사가지고 이전 등기해서 받아오면 되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어쨌든 을 명의로 등기가 됐으니까 을이 소유자죠. 다만 환매 특약 등기가 붙어서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처분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환매 특약에 대해서.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병이 이 토지를 샀을 때 일단 병이 을 보고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죠. 할 수 있죠. 환매 특약하고 병이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했다면 그럼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을은 거절할 수가 없죠.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다만 문제는 이제 병한테 소유권 이전됐을 때 그럼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 행사하게 되는데 이 환매권은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등기를 안 해놨으면 이 병 같은 사람한테 대항할 수가 없었을 텐데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등기된 걸 보면서 사가지고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이니까 갑은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병에 대해서도 환매권 행사에서 찾아올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 돼요. 자, 72번 교환 문제 나왔는데 제가 교환 문제도 올해는 좀 나올 것 같다고는 얘기했어요. 다만 나와봐야 별거 없다. 그냥 매매하고 똑같이 푸셔라. 그럼 옳은 것 그랬으니까 자 매매처럼 유상계약 쌍무계약 맞고요. 자 일방이 자 금전 보충 지급을 했다. 자, 보충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보충금은 뭐하고 똑같이 보시라고 그러냐면 매매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똑같이 보면 되고 유상계약이니까 담보책임 부담하겠죠. 동시행 항변권 이런 것도 다 발생이 되겠죠. 자 1번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 시가를 묵비했다. 자 이건 이제 사기 강박에서 나왔던 거죠. 자 교환 계약을 하는데 그 목적물에 당사자 중에 일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를 얘기하지 않거나 좀 높여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그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 아니죠. 자, 불법적 간섭은 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경련 디귿이 되죠. 리을 번이 이제 틀린 예가 됩니다. 자 3번이 되겠어요. 73번 임대차로 들어왔네요.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엑스토지를 10년간 임차해서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이제 쭉 풀면서 지상물 매천권을 사례 문제로 나왔나 싶었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대항력 문제였죠. 토지를 을이 임대차했다고요. 그럼 토지든 건물이든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죠.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원래 채권은 등기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같은 경우는 등기할 수 있도록 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임대인 해줘라. 다만 거절할 수도 있죠. 이건 자유죠. 자, 그럼 등기를 하면 이제 토지든 건물이든 임대차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데 자, 임대인 측에서 잘 등기 안 해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에 임차인이 이제 자기 건물을 수출했을 테니까 이 임대차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임차인이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토지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3번 얘기죠. 을이 현존하는 지상 건물을 등기했어요. 건물 등기했어. 그러면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74번. 갑은 자기 소유 X창고 건물을 을에게 월차임 60만 원에 3년간 임대했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서 그 X 건물을 전부 다 전대를 냈대요. 전대. 임차권 양도 전대도 잘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나온다. 동의 없이 했냐? 동의 받아서 했냐? 자, 요건데 지금 여기는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이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들어갔고 특히 이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 좀 주의하자. 세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어차피 이 전대차는 이 임대차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 임대차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이 전차인의 권리도 소멸돼서 나가야 되지만 양 당사자가 즉 임대인 임차인이 합의로 종료시켰을 때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1번 보니까 합의로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병의 권리 소멸한다. 이게 틀린 되죠. 답은 금방 나왔죠.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 임대차를 해지 통고에서 소멸했다 그러면은 자 이때는 미리 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게 있었고 자 그다음엔 또 세 번째 을이 이기상 차임연체에서 해지로 이 임대차가 종료됐으면 이제 통지할 필요도 없이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그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나왔죠. 물론 맨 마지막에 또 그 셋 중에 하나가 또 나왔는데 1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 민사특별법입니다. 75번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대항력은 작년에도 나왔고, 자, 올해 이제 또 나왔는데 조금 정답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많이 강의를 안 해드린,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할 때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약집 같은 데서. 왜냐하면 대항력이 발생되는 시점인데,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되고, 그러면은 즉시가 아니라 그 다음 날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지위로서의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죠. 3번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택에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이 주택을 소유해 가지고 주민등록을 해놨어요. 당연히 인도를 하고 주민등록했지만 이 주민등록은 소유자로서 한 거지 임차인으로서 한 건 아니니까 뭐 대항력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죠. 그랬다가 이 사람이 자, 이 주택을 을한테 팝니다. 2021년 10월 29일 날 팔아요. 자, 팔면서 요 갑이라는 사람은 계속 이 주택에 살고 싶어 가지고 동시에 이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자, 즉 매수인 입장에서는 갭 투자한 거예요. 갭 투자. 보증이나 전세금 해서 갭 투자. 자, 그러면 요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이사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주민 옮겼다 할 필요는 없죠. 계속 살고 계속 주민등록이 있는데, 자, 그럼 이 주민등록은 지금 그전 2017년 소유자로서 계속 주민등록이 있었으니까, 자, 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임차인의 지위가 취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임차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이제 이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 이 사람이 임차인의 지위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 주민등록은 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그 다음 후부터 이 주민등록은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이 인정되니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여기는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정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예가 되는 거예요. 76번.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뭐 예상이 됐던 얘기죠. 계약번 옳은 얘기죠. 여러분이 아니라 1회만 해야 되니까 안 되고요. 자, 동의 없이 건대를 냈어요.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죠. 즉 거절 사유는 주택 같은 경우는 9가지가 나오는데 그 9가지를 다 외울 건 아니고 이렇게 묶어서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임차인이 뭔가 잘못했을 때, 주택 같은 경우는 2기 이상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다든지, 이렇게 동의 없이 막 함부로 전대를 냈다든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뭐 파손했다든지, 이런 경우나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죠. 또 주택이 아주 노화돼 가지고 재건축이나 철거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 아니면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직접 또는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거주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죠. 쉽게 맞출 수 몇 번, 1번을 골라내야 되겠죠. 자, 77번.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인데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서 상가 건물이고요. 보증금 5억에 월 차임이죠. 월 차임 500만 원이네요. 그럼 환산 보증금이 이제 10억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뭐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일단 보증금 서울이 10억이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죠. 다만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외우셨죠? 네, 또
전체에서 해지하는 거. 그다음에 계약갱신 요구죠. 자, 요거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자, 이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조금 문제거리가 되긴 되죠. 이 박스 안에 있는 지문 중에. 일단 기억번은 확정일자 부여 등에 관한 제4조가 바로 우선변제적 효력입니다. 우선변제적 효력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적용된다 그래요.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니은번은 갑이 임대차 건물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했다.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좀 애매하죠. 일단 넘어갑니다. 디귿을 보죠. 갑이 2개월분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 자, 아직 2개월분의 차임만 연체했으니까 소멸 청구할 수는 없죠. 그 상태에서 건물이 자, 병한테 바뀌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연체 차임이 자동으로 승계되지는 않죠. 그럼 그대로 그 전에 임대인인 을이 연체 차임 채권을 갖게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은 을에게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가다반도 지금 디귿으로 해서 정답 가다반으로 들어왔는데, 이 니은번 같은 경우는 조금 해석에 이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더라는 거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게 되면 제 6조 아마 제 1항일 겁니다. 자, 말씀 그대로 임대인은 끝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단서 규정을 두고 있죠. 다만 아래와 같은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앞쪽을 우리가 이제 본문이라 하고요. 뒤쪽을 이제 단서 규정이라고 그러는데, 자,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끝나기 6월에서 1개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해놓고,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 2, 3, 4에서 쭉 해가지고 8가지를 해놓고 그 중에 이제 요거죠.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를 잡아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죠. 자, 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이 거절로 연결하게 되면, 자,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는데 다만 아래와 같은 1호부터 8호까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거절로 연결하면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했다 하더라도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이 전체 앞문장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 버리면은 앞문장 전체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니까, 즉 요구도 할 수 없다는 얘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과실이 파손되면 이것도 할 수 없는 걸로. 자, 이게 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요 문제를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계약갱신 요구권 자체를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서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걸로 뭐 이렇게 지문을 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각호 사유의 8호가 조금 문제가 돼요. 8호는 그냥 굉장히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습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또는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아주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중대한 사유냐,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이 각호 규정들을 따로따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요건 조금 문제거리가 돼요. 그래서 일단 문제거리가 되는 것은
쓰셔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한 문제라도 아쉬운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간 제 나름대로 논리를 잡아가지고 그게 이제 확실치는 않아요, 이게. 명확하게 이제 뭐 작년처럼 판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자료는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문제로 지금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것도 요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임대인이 거절은 또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것도 옳은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자,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니은하고 디귿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보기 지문에는 니은 디귿이 없어요. 결국은 정답 없음을 해서 다 맞게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확실치는 않아요. 법의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아쉬운 사람들이니까 하나라도 다 이정해서 거기에 한번 판단을 기다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네요. 그래서 일단 가답어는 3번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번이 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자, 78번 문제 들어갑시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가담법도 뭐 한 문제 정도 예상이 됐는데 조금 정답은 좀 어려운 파트에서 들어왔어요. 판례 중에서도 아주 구석에 있는 판례인데 2번인데요. 자, 가등기도 담보니까 피담보 채권이 있을 텐데, 여기서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 원인 증서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한도로 제한된다 그랬는데 거꾸로입니다. 우리 판례가. 가등기도 등기니까 원인증서가 들어가줘야 되겠고, 원인증서로서 이제 매매예약서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럼 이 매매예약서에 매매대금이 기재가 됐을 텐데, 우리 판례는 이 원인증서로서 내는 매매계약서는 그 등기를 하기 위한 일종의 형식적인 절차의 일종이지, 요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해서 피담보 채권이 정해지지는 않는 거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결정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거꾸로 됐죠? 아니, 틀린 거예요. 자, 79번 문제. 자, 명의신탁 문제죠. 자, 이것도 3자 간등기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 둘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라고 그랬고, 다만 나오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기에 조금 문제 풀시기에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읽어보시게 되면 결국 계약 명의신탁이 되겠는데, 계약 명의신탁은 3자 간 명의신탁이냐 계약 명의신탁에는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누가 매수를 했느냐, 매매 당사자가 신탁자면 3자 간, 수탁자면 그게 계약 명의신탁이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 뽑아내기 위해서는 부탁하여 그러면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고, 자, 거기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뭐 자금, 매수 자금을 줬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그건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그럼 읽어보면 갑이 법령상 제한을 피해서 을 소유에,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게 갑을병이 이제 을과 병의 위치가 좀 달랐죠. 이제 을이 매도인 입장이 되는 거죠. 을 소유 X 부동산 매수하고자 친구인 병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누구의 자금이냐면 갑의 자금으로 그랬으니까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게 나타났고, 또 탁자가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 계약 명의신탁이죠. 그래서 대금 주고, 그리고 대금을 이제 매수 대금을 그랬겠고 이렇게 등기를 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약 명의신탁은 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이 유효 무효가 될 거고, 선이라면 유효가 돼서 요 병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고요, 악이라면 무효가 돼서 을이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겠죠.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 알았다면 악이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죠. 을이 이제 소유자죠. 3번,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자, 몰랐으면 누가 소유자라고요? 병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죠. 그게 알았든 뭐든 상관이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면 이제 선의를 전제를 깔고, 그렇다면 갑은
부동산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수자금 그걸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자, 5번이 이제 틀린 걸로 정답인데 X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그 명시탁 약정 외에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갑 앞으로 X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맞춰줬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병은 소유권 취득한 걸 전제로 해서 자, 갑한테 대금에 해당되는 대금 채무가 있는데 그 대금 채무 대신에 물건으로 갚겠다. 대물 변제죠. 그 약정을 둘이 합의해서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 이거 유효로 보죠. 유효다. 그냥 틀린 예가 되는 거. 5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80번 들어갑시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개혁법은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객관적으로 그 건물이 구조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는 그 소유자의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 행위라는 것은 꼭 대장에 등록될 필요는 없죠. 이건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랬으니 이거 틀렸네요. 자, 니은번 특별 승계인이 소유권 다시 제3자에게 이전했다. 관리규약에 달리 정의하면 특별 승계인들은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 자, 체납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승계가 되는 거고 그 승계는 중첩적으로 승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팔리고 했다고 해서 판 사람이 그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네요. 다만 연체로는 승계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각각의 특별 승계인들이 다 공용부분에나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은 있고요. 옳은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뭐 너무 쉬운 얘기죠. 전유 부분의 개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전유 부분을 하니까 이런 것은 기억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이제는 사설은 시를 떠났으니까 너무 이 시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으니까 조금 마음 편하시게 잘 즐기시고 스트레스 푸시고 좀 그렇게 하세요. 공부라는 게 참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그래서 물론 잘 보셔서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죄송한 마음고요. 조금 더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어쨌든 시간상 지역상 상황에 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한 마음이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까처럼 거리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좋은 결과가 좀 있길 바라시고 자 어쨌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음 편하게 당분간 수술이고 건강도 좀 챙기고 내도록 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